2000년대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해 질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이내 억수 같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낡고 허름한 초가지봉 위로 끊임없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마을 길은 순식간에 질퍽한 웅덩이로 변해 오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길가에 소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으스스한 음악 같았습니다. 그런 풍경 속으로 배용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45의 남자는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등이 굽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나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밭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있었고 낡고 찢어진 비옷은 차가운 비로부터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어깨에는 그가 틈틈이 만들어 파는 바구니와 소쿠리, 그리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해주고 받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담긴 무거운 광주리가 걸쳐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엮는 일과 날품팔이는 그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되어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배용철 씨가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빗속에서 갑자기 희미하고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가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느티나무 고목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나무 밑동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른 비옷은 흠뻑 젖었고 아이의 얼굴은 추위에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두려움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빛이 뒤섞인 검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용철 씨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연민을 품고 살아온 그로서는 이런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넌 네 집 아이인데 여태 여기 있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보니 작은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기쁨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용철 씨의 마음속에 덜컥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본단 말인가. 하지만 아이의 가여운 얼굴을 보자 그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아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본능이 솟아올라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꾸나.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비를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아래 노인과 작은 아이가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두 사람은 마을 끝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용철 씨의 집은 실로 단출했습니다. 낡은 초가지붕, 이끼 낀 벽,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야른 요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집안에는 이렇다 할 새간 사리도 없이 낡은 나무상과 그가 생계를 위해 만들어 둔 몇 개의 바구니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뜨거운 물을 끓이고 아이의 몸을 닦아준 뒤 오래되어 입지 않는 아내의 헌 옷을 꺼내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방을 껴안은 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을까?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밤이 깊도록 배용철 씨는 모 위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지내거라.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품은 동시에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동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막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마지막 빗방울이 나뭇잎과 초가지붕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 잠자리 옆에서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어젯밤의 두려움은 사라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아이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번듯한 이름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는 어젯밤 꿰매둔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를 뭐라고 부를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솔. 그래, 내 이름은 은솔이다. 그 이름 뜻처럼 부디 늘 평안하길 바란다. 은솔이가 잠에서 깼을 때 아이의 눈에는 어제와 같은 공포심 대신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를 은솔이라고 부르마. 배용철 씨가 은솔이를 데리고 우물가로 세수를 하러 나가자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발견한 마화영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배용철 영감, 집에 혹을 달고 왔구먼.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어딜 고아를 데려와 키운대? 저러다 애가 병이라도 들거나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배용철 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하며 은솔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음씨 좋은 이웃인 기태우 씨가 다가와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쉽지 않은 일에 부딪히리란 것을 알면서도 배용철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그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날 정오, 유난히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표명이 이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용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심판하는 듯한 눈초리로 배용철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배 영감. 듣자 하니 낯선 애를 데려와 키운다면서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라 참아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표명이 이장은 은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그 애를 키우면 영감님은 어떻게 살려고요? 당장 영감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그냥 고아원에나 보내버려요.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배용철 씨는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가난하긴 해도 지붕 밑에서 잠은 재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요. 표명이 이장은 마치 배용철 씨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들어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표명이 이장과 배용철 씨의 대화는 마치 낡은 편견과 따뜻한 인류의 사이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배용철 씨는 아궁이 옆에 앉아 은솔이에게 줄 간단한 흰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기태우 씨에게서 얻어온 헌 옷을 은솔이에게 맞게 꿰매는 배용철 씨의 바느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는 은솔이에게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온 가족이 행복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솔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이따금 전보다 한결 따뜻해진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새로운 삶이 낯설었지만 배용철 씨의 보살핌과 사랑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죽 한 그릇이 앞에 놓이자 배용철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어서 먹고 기운 차리렴. 은솔이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배용철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배용철 씨는 은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꼭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배용철 씨는 애써 태연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험담과 걱정 어린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표명이 이장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용철 씨가 집에 혹을 달았다는 이야기를 마치 경고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영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다 괜히 화를 입을지도 몰라.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지자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배용철 씨의 집 지붕 위로 흙과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용철 영감탱이, 재수없는 고아를 키운다. 배용철 씨는 등잔불을 쥔 손을 꽉 쥔 채 문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은솔이를 품에 꼭 껴안고 바깥의 소란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두 눈에는 감사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용철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달리 하늘은 쾌청했고 새소리가 울려 퍼지며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이제 그곳에는 작은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작은 아궁이 옆에 앉아 물을 끓이고 은솔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공기 중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은솔이의 헌 옷을 꿰매는 그의 거친 손가락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는 세심했지만 얼굴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늘 평온했습니다. 은솔이가 잠에서 깨어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배용철 씨 곁으로 다가가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배용철 씨가 돌아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이 다정하게 빛났습니다. 잘 잤느냐?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솔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낯가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용철 씨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서서히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용철 씨와 은솔이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은솔이에게 필요한 쌀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바구니 엮는 일과 헌 물건을 수리하는 일을 더 많이 맡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밖으로 나돌며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비록 궁핍한 삶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은솔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엮은 바구니를 마을 사람에게 팔러 갔습니다. 구매자는 헐값을 불렀지만 배용철 씨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벌면 우리 강아지 밥 한 끼 더 먹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비가 오는 날이면 배용철 씨는 처마 밑에 앉아 바구니를 엮었고 은솔이는 그 곁에서 맴돌며 놀았습니다. 한 번은 배용철 씨가 일하는 동안 은솔이가 낡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 말에 배용철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은솔이의 다정한 마음 씀씀이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전히 흰죽 한 그릇과 김치 조금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은솔이에게 죽을 듬뿍 퍼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먹었다. 너나 배불리 먹으렴. 은솔이는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은솔이는 조용히 방구석으로 돌아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용철 씨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이가 무안해할까봐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이 계속 감당해야 할 희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용철 씨가 은솔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험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보수적이고 늘 까다로운 시선을 유지하던 표명이 이장이 배용철 씨를 찾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표 이장은 그의 집 문 앞에 서서 거만하고 심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영감, 듣자 하니 낯선 애를 데려와 키운다면서요. 배용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라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그 애를 키우면 영감님은 어떻게 살려고요? 당장 영감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그냥 고아원에나 보내버려요.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배용철 씨는 화를 내지 않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긴 해도 지붕 밑에서 잠은 재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요. 표명이 이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심판하는 듯한 눈빛도 배용철 씨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장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태호 씨가 배용철 씨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은솔이가 이제 학교 갈 나이라던데. 어떻게 할 생각이슈? 배용철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마루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은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해. 나처럼 까막눈으로 살게 할 수는 없지. 그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담. 하지만 괜찮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용철 씨는 은솔이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학교로 아이를 데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은솔아, 너도 이제 학교에 갈 거란다. 그는 은솔이에게 차분하지만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마을길 위로 작고 초라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배용철 씨는 마을 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서서 멀리 보이는 작은 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난 두렵지 않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추며 밤사이의 한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배용철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가집은 여느 때처럼 소박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대나무 상 옆에 앉아 그동안 날품파리와 바구니를 팔아 모아둔 푼돈을 조심스럽게 세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은솔이에게 학교 갈 기회를 주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은솔이가 학교에 신고 갈 낡은 집신을 고쳐 신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비록 집신은 다 해졌지만 그는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껏 흙을 털어냈습니다.
기태호 씨에게 몇만 원을 더 빌리고 나서야 그는 겨우 은솔이에게 줄 헌책과 공책 몇 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기태호 씨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배용철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배영감, 아이 글 가르치는 일은 참 값진 일이요. 힘내슈. 배용철 씨는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은솔이의 손에 책을 쥐어주었습니다. 은솔이는 대나무 상 옆에 앉아 책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섭니? 배용철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 걱정 마라. 3월 초,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은솔이의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두 사람의 작은 그림자. 그 길은 햇빛 아래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배용철 씨와 은솔이가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운동장에서 떠들던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호기심 어린 눈길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교문 밖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애가 그 고아인가? 양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해서야 뭘 배우겠어? 꼴이 저게 뭐야? 남루하기 짝이 없네? 저 영감한테서 냄새나. 은솔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가방 끝만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선과 속삭이는 말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용철 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솔이의 귓가에 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우린 그냥 학교에 다니면 되는 거야, 얘야. 배용철 씨가 교실로 들어가 은솔이를 담임 선생님께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때 표명이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배용철 씨를 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배영감, 그 애를 학교엔 못하러 데려왔수?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학비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마을 전체의 집만 되겠구먼. 근처에 서 있던 몇몇 학부모들도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은솔이가 1학년 교실로 들어서자 교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반 아이들은 낯선 아이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뜨기다. 냄새 날 것 같아. 책가방 다 낡았어. 어디서 주워왔나 봐. 은솔이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책가방을 쥔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아름이라는 여자아이가 은솔이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새 연필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리 아이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쟤한테 줘서 뭐해? 저렇게 가난하면 공부도 못할걸. 은솔이는 책상을 내려다보았고 서러움에 두 눈이 금세 빨개졌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다들 날 미워하는 거야?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놀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배용철 씨는 교문 앞에서 은솔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슬픈 얼굴에 빨개진 눈으로 걸어 나오자 배용철 씨는 단번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은솔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솔이는 고개를 저으며 서러움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눈 속의 슬픔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은 은솔이가 반에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배용철 씨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이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용철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표명이 이장이 또다시 나타나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 보라니까. 저 애는 결국 집만 될 거라니까. 배 영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수. 배용철 씨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작은 집으로 향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솔이가 책상에 앉았지만 글자 한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책만 내려다보았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용철 씨가 밥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은솔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저보고 가난하다고, 할아버지한테서 냄새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저 학교 안 갈래요. 배용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희미한 등잔불빛이 작은 방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솔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용철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은솔아, 할아버지가 더는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마. 은솔이가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던 어젯밤, 배용철 씨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아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등잔불의 희미한 빛이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쳤습니다. 은솔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배용철 씨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의 야윈 다리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고물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바구니 엮는 도구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구함 안에는 낡은 대나무 바늘과 빛바랜 천 조각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해진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생계를 위해 쓰던 물건들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창가에 앉아 분주하게 손을 놀리며 말하던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일이 돈은 안 돼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돼요. 물건을 파는 순간은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도구함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작 몇천 원의 푼돈을 내밀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묵묵히 돈을 받아들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에 쥔 몇 푼의 돈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솔이를 생각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유품은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당장 공부할 책이 필요해. 묵묵히 돌아나오는 배용철 씨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록 너무나 큰 것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은솔이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배용철 씨는 시장에서 사온 원책과 공책 한 묶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낡은 종이와 마른 잉크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책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낡은 대나무 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은솔아, 이것 보렴. 할아버지가 내게 줄 책을 사왔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알았지? 배용철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은솔이가 달려와 새 책을 기쁘게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시선이 방구석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구니 만들던 도구들은 어디 갔어요? 은솔이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젠 쓸모가 없어져서. 팔아도 괜찮단다. 은솔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새 책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배용철 씨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위해 말없이 치른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은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솔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배용철 씨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야 해요? 저 꼭 공부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할아버지 고생 안 시킬게요.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배용철 씨의 희생을 이해한 눈물이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은솔이를 다독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무 생각 말아라. 할아버지가 다 키울 수 있어. 그의 마음 한구석은 시렸지만 굳은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은솔이를 그리고 새 책들을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솔이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펜을 들고 새 공책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굳은 결심과 감사, 그리고 희망이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은솔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희망이 어렸습니다. 밤이 깊어 은솔이가 잠든 후에도 배용철 씨는 남은 부스러기 대나무 조각들로 부지런히 바구니를 엮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기력이 다해 손이 떨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물어져 가는 벽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솔아, 할아버지가 너 꼭 번듯하게 공부시키마. 그의 손에서 부서진 대나무 조각들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은솔이가 곤히 잠든 사이 배용철 씨는 아이의 미래, 그 더 나은 미래라는 꿈 하나만을 위해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은솔이는 엮다 만 바구니 옆에 쓰러져 희미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배용철 씨를 발견하고는 경악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부에 매진한 은솔이는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었는데 특히 글씨 쓰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부드럽고 반듯했으며 반듯한 글씨체는 담임 선생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젊고 열정적인 국어 담당 성우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은 은솔이의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빛내며 반 전체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씨가 정말 예쁘구나. 이 아이, 아주 재능이 있군. 은솔이는 쑥스러움에 두 뺨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은솔이를 쳐다봤고 몇몇은 그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글짓기 대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내 재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은솔이는 마치 큰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었고 자신감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은솔이는 자신이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은솔이는 다른 많은 학생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 은솔이는 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몇몇 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누가 대신 써준 걸 거야. 글씨가 너무 예쁘잖아.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잘해? 뭔가 이상해.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표명이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소문을 퍼뜨리며
배용철 씨를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그 애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렇게 잘 썼을 리가 없어. 배 영감, 애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표명희 이장이 배용철 씨 앞에서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배용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도 은솔이의 결과를 의심하며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험담이 배용철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성우진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은솔이를 교무실로 부르고 배용철 씨에게도 학교로 와서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은 은솔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배용철 씨에게 은솔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썼던 공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몹시 걱정되었지만 아이의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긴 고된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공책들을 챙겨 학교로 향했습니다. 성우진 선생님과 배용철 씨는 그동안 은솔이가 쓴 공책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책을 넘겨볼수록 성우진 선생님은 말이 없어졌고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배용철 어르신, 은솔이의 발전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이건 부정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노력의 결실입니다. 배용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그는 방구석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는 은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은 아이를 둘러싼 의심으로부터 은솔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은솔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은솔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방과 후 아이는 배용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시는 할아버지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은솔이가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배용철 씨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은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열심히 하렴. 그 누구도 내 꿈을 막게 두지 마라. 은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아이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었고 아이는 그날부터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진 선생님은 은솔이를 교실로 불러 글씨 연습을 도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반 친구들에게도 은솔이를 도와주라고 독려했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은 배용철 씨에게도 편지를 보내 은솔이의 대회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이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은솔이가 분명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배용철 씨는 편지를 손에 쥐고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걱정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은솔이는 스스로의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우진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라면 은솔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거대한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배용철 씨의 작은 초가집은 자연의 힘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지붕 틈으로 빗물이 억수같이 쏟아져 들어왔고 은솔이의 잠자리까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배용철 씨는 물이 차오르는 집안의 망연자실 서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무거운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둘러 얼마 없는 살림살이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세간을 옮기느라 쩔쩔맸습니다.
근처의 대나무와 나뭇잎으로 임시 거처를 겨우 만든 배용철 씨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짓누르는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바람은 대체 언제나 멈추려나. 그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는 은솔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용철 씨와 은솔이가 겪는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용철 씨의 임시 천막 근처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어딜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다고 난리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애를 키워? 저 천막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저러다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배용철 씨의 가장 힘든 구석만 골라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표명이 이장은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배 영감 사정 모르는 사람도 있나? 뭐하러 저 고아를 붙들고 저 고생을 사서 하냐고. 애 공부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이더만 배용철 씨는 그 험담을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은솔이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욱더 미어졌습니다. 끝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은솔이는 공부에 대한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글씨 연습을 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비 내리는 작은 천막 안, 은솔이는 희미한 등잔불이 비추는 낡은 책상에 앉아 굳은 의지가 담긴 얼굴로 공부했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공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솔이가 문제를 틀리고 속상해하며 몰래 오는 것을 본 배용철 씨가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도와줄까? 너는 공부만 하렴. 할아버지는 내가 꼭 해낼 거라 믿는다. 은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 꼭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버리시면 안 돼요. 배용철 씨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지만 은솔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강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며칠 뒤, 배용철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점점 늘어났지만 기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용철 씨가 천막 주변을 정리하려 애쓰다 쓰레기 몇 조각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은솔이가 경악하며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배용철 씨가 겨우 몸을 일으키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진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배용철 씨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과 기진맥진한 기색을 은솔이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배용철 씨는 지친 듯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우진 선생님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상황을 살핀 선생님은 배용철 씨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우진 선생님이 배용철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에도 은솔이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표명이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은솔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게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은솔이는 힘든 시간을 거쳐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글씨 쓰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에 미주라는 새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미주는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집에 사는 가난한 아이였지만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결코 슬픈 기색 없이 늘 쾌활했습니다. 미주는 공부도 아주 잘해서 수학 문제든 글짓기든 늘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때때로 낡은 옷을 입고 등교했지만 미주는 항상 밝게 웃으며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은솔이는 그런 미주가 특별하다고 느꼈고 두 아이는 금세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공부하고 숙제를 봐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루는 은솔이가 오랜 공부에 지쳐 힘들어하자 미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공부만이 우리 삶을 바꿀 기회를 줄 거야. 은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배용철 할아버지를 꼭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 미주는 은솔이가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늘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두 아이는 이 험난한 삶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글짓기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은솔이는 글씨 쓰기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반 아이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은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은솔이에게 다가와 공부 비결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은솔이는 쏟아지는 관심에 놀랐지만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리고 친구 미주가 많이 도와줬어. 국어 담당 성우진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은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솔이는 글씨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끈기와 성실함을 가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거예요. 정말 멋진 성과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은솔이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 미주가 달려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미주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해낼 줄 알았다고. 넌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은솔이의 기쁨은 단지 상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더 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진 선생님은 은솔이를 교무실로 불러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은솔아, 내가 도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단다. 은솔이는 놀라서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성우진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세요, 선생님? 제가 도에서 공부하게 된다고요. 성우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이 장학금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줄 거야. 은솔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우진 선생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은솔이가 이 기쁜 소식을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은솔이가 멀리 공부하러 갔을 때 자신이 잘 돌봐줄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삶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은솔이는 장학금 때문에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배용철 할아버지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게 느꼈다. 그녀는 나중에 할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걱정 또한 숨길 수 없었다. 네가 멀리 가야 하니 할아버지가 지금처럼 너를 챙겨줄 수 없겠구나. 은솔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벅찬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배용철 할아버지, 어디에 있든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꼭 성공할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배용철 할아버지와 은솔이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별은 두 사람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소녀는 멀리 떠나야 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 든든한 동반자였다. 도를 향해 떠나는 날, 은솔이는 짐을 챙기며 작은 집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듯 뒤돌아보았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은솔이를 태우러 온 버스가 도착하자 배용철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소녀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며 주변 풍경이 점점 흐릿해졌다. 과연 그는 은솔이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이별은 그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까? 은솔이가 도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날, 배용철 할아버지의 집안 공기는 무겁고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은솔이는 챙겨갈 작은 물건들을 꾸리며 묵묵히 짐을 쌌다. 배용철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배용철 할아버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절대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편지에는 은솔이의 믿음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어디를 가든 결코 할아버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용철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은 그녀가 노력할 수 있는 영원한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각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안고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다. 정류장에서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를 힘껏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안심시키려는 듯 소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줄 뿐이었다. 은솔이는 버스에 올라타 배용철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배용철 할아버지, 저 갈게요. 걱정 마세요. 꼭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배용철 할아버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속으로 자문했다. 저 아이는 괜찮을까? 아이가 공부하러 떠나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멀어진다는 생각에 배용철 할아버지는 더욱 슬퍼졌지만 이것이 은솔이에게 큰 기회임을 이해했다. 그는 은솔이를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은솔이를 배웅하고 있을 때 표명이 아주머니가 근처에 서서 여전히 그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다. 표명이 아주머니는 그를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배용철 영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제 남의 자식까지 키운다고 설쳐대네. 저 애가 도에 공부하러 가서 저 영감탱이를 기억이나 할까 몰라. 표명이 아주머니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은솔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며 양녀를 돌볼 수 있었던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여겼다. 그녀의 말은 배용철 할아버지의 마음에 칼처럼 박혔다. 표명이 아주머니가 늘 질투심 많고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표명이 아주머니의 비난은 배용철 할아버지를 더욱 외롭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은솔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느 날 은솔이가 도로 떠난 후 배용철 할아버지가 밭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에게서 소문이 들려왔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마을 창고에서 쌀을 훔쳤대. 사람들이 그가 밤에 쌀자루를 메고 가는 걸 봤대. 오죽하면 그런 짓까지 했을까? 이 비난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표명이 아주머니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몫 거들었다. 맞아요.
내가 그 영감이 밤에 창고 들락거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가난한 거야? 분명 뭔가 캥기는 게 있다니까. 배용철 할아버지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즉시 반응할 수 없었다. 이 비난에 그는 당황하고 부끄러웠으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피하려 애썼지만 비난의 말들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표명이 아주머니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배용철 할아버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쌀 창고에 서서 쌓여있는 쌀자루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헛소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때 배용철 할아버지는 성우진 선생님으로부터 은솔이가 도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기뻐할 수가 없었다. 비난의 화살이 끊임없이 그에게 쏟아져 그는 점점 더 절망감을 느꼈다. 성우진 선생님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걱정으로 가득 차 기뻐할 수 없었다. 그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칠 것이고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표명이 아주머니의 비난 이후 배용철 할아버지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나거나 밭에 나갈 때면 그를 피하며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온 마을이 그에게 등을 돌린 듯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시장에 갈 때마다 잘 알던 사람들조차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차가운 눈빛과 등 뒤에서 속삭이는 말들뿐이었다. 표명이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비난의 말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배용철 할아버지가 정말 마을 창고의 쌀을 훔쳤다고 믿게 되었다. 그 수군거림은 배용철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고 그는 군중 속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고립되고 외면당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는 꿋꿋이 견뎌냈다. 그는 이 일이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은솔이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밭에서 계속 일하고 바구니를 엮고 아무 불평 없이 마을에 물을 길어다 주었다. 지칠 때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만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과 고립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소녀가 가족 걱정 없이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다. 매일 밤 은솔이가 잠들었을 시간 그는 화롯가에 홀로 앉아 소녀가 남긴 편지를 바라보았다. 곧 돌아올게요. 할아버지는 기다려주세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진실이 밝혀질 밝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간직했다. 마을 사람들이 배용철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을 넘어 대놓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날 아침 배용철 할아버지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마을 사람들 한 무리가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 영감 아직도 여기 있네?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를 피했고 채소나 음식은 물론 아무도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시 거처로 돌아갔다.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 생각뿐이었고 그녀가 이 소문을 듣게 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은솔이가 멀리서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가장 절망적일 때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는 마음씨 좋은 이웃인 나동호 아저씨가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나동호 아저씨는 배용철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배용철 할아버지가 묵묵히 바구니를 엮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동호 아저씨가 다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배용철 어르신이 안 보이십니까? 어제만 해도 저는 저분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도둑질 같은 걸 하겠습니까?
나동호 아저씨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뜬 소문으로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맙시다. 이 광경은 배용철 할아버지를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나동호 아저씨가 이 비난에 엮여들까봐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외면의 폭풍 속에서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나동호 아저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았다. 나동호 아저씨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으세요. 배용철 할아버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처럼 빛났지만 그의 마음속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과연 나동호 아저씨가 그가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진실의 표명이 아주머니의 거짓말과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 은솔이가 결코 잊지 못할 그날, 바로 대학교 졸업식 날이 왔다. 졸업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군중 속에서 성우진 선생님이 은솔이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은솔이의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어릴 적 고아가 되었던 날부터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자라기까지 힘들었던 지난 여정을 떠올렸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행복에 겨워 그를 힘껏 껴안았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미소 지으며 은솔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딸, 해냈구나.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위해 바친 모든 희생의 결과였다. 은솔이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마음속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 모든 노력은 단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끝없는 사랑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졸업 직후 은솔이는 한 대기업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다. 이것은 고아 소녀였던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다. 입사 제안서를 손에 든 은솔이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련들을 극복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배용철 할아버지와 성우진 선생님께 알렸다. 성우진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 꿈에 다다랐구나, 은솔아. 내가 배운 가치들을 잊지 말 거라.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처럼만 인자하고 끈기 있는 마음을 간직하렴. 은솔이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많은 동료들을 만나며 바쁜 삶의 리듬에 점차 적응해갔다.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은솔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만들어준 배용철 할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에서 몇 달간 일하며 은솔이는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점차 승진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은솔이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매일 밤 텅 빈 방으로 돌아와 가족과 옛집 사진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을 키워주고 모든 것을 준 배용철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느 날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 좋은 직장 구했어요. 하지만 항상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뵈러 돌아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의 배용철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었다. 네가 성공할 줄 알았지, 은솔아. 하지만 너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괜찮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은솔이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항상 그녀가 행복하고 독립적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은솔이는 작은 카페에 들러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외롭다고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배용철 할아버지와의 추억, 옛집,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가득 찼다. 은솔이가 카페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대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족의 사랑이 항상 존재하는 고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큰 결정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고향으로 돌아가 배용철 할아버지를 돌보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고 싶었다. 은솔이는 자신과 배용철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저 돌아갈게요. 할아버지,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은솔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며 이룬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은솔이가 떠난 후 배용철 할아버지는 다시 외로운 삶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임시 거처에서 나와 은솔이가 서 있던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루하루 배용철 할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바구니를 엮으며 습관처럼 일을 계속했다. 지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서는 그의 모습, 손에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바구니가 들려있는 모습에서 그의 인내심이 엿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꿋꿋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은솔이의 빈자리를 감출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등유 램프를 켜고 은솔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너는 어른이 되었으니 해낼 수 있을 거야.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은솔이를 위한 것이며 그녀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공할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배용철 할아버지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에 대한 외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가 시장에 갈 때마다 알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작은 물건 하나 팔지 않았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묵묵히 길을 걸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외로움이 그를 감쌌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길가의 도리자에 앉아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냈다. 그가 은솔이를 위해 한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 광경은 은솔이가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그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 뿐이었다. 배용철 할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지만 여전히 바구니를 엮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집을 단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오두막은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와 판자 조각들을 주워 모아 집이 망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수리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은솔이를 떠올렸다. 그는 소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공할지 궁금했다.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 했으며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는 굳건히 정신을 지켰다. 그는 은솔이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게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강한 척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배용철 할아버지는 집 문턱에 앉아 은솔이가 남기고 간 오래된 편지를 바라보았다. 편지를 보며 그는 소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편지를 보며 배용철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다. 기다릴게. 너는 돌아올 거야. 지칠 때마다 그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은솔이가 자신의 희생을 보고 가족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배용철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마음씨 좋은 이웃인 옥종수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의 외면에 맞서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옥종수 아저씨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밭에서 홀로 있으며 일하는 것을 보았다. 옥종수 아저씨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증거도 없이 누구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용철 어르신처럼 좋은 분을 뜬 소문으로 망가뜨리지 맙시다. 옥종수 아저씨의 말에 배용철 할아버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가 마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살까봐 걱정이 되었다. 몇 년간의 이별 끝에 은솔이는 마을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른이 되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에 은솔이는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준 양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멈추자 은솔이는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골 마을은 여느 날처럼 평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집들은 더 낡아 보였고 마을 길에는 오가는 사람이 적었으며 분위기는 더 조용해 보였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배용철 할아버지를 몰래 지켜볼 수 있도록 마을의 작은 방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어릴 적 고아였던 자신을 키워준 배용철 할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었다. 은솔이는 멀리서 배용철 할아버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며 밭에서 일하고 바구니를 엮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을 때 은솔이는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가 다가가자 등을 돌렸고 아무도 그에게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 등 뒤에서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표명이 아주머니가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일들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을 지나쳐도 아무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의 지친 발걸음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광경은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그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리고 옛날에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돌아오기로 결심했지만 은솔이는 여전히 그에게 즉시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부끄러움이나 초라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그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도움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런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은솔이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쏟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그녀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했던 소녀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느낄지 궁금했다.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그녀는 즉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의 배용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버지였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모든 희생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은솔이가 배용철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뜻밖에도 마을 사람에게 정체를 들키고 말았다. 이전에 배용철 할아버지를 변호해 주었던 나동호 아저씨가 은솔이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동호 아저씨는 은솔이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완전히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서 목적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거요? 은솔이는 신분을 숨기려 했으며 서둘러 해명했지만 나동호 아저씨는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
혹시 은솔이 아니오? 은솔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과연 나동호 아저씨가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그녀의 신분을 밝힐까? 아니면 이 비밀을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선물로 간직해줄까? 은솔이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희망하는 소망학교를 완성하기 위해 수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오랜 어려움 끝에 마을 친구들과 도시에서 온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학교가 완공되었다. 개교식은 세심하게 계획되었고 은솔이는 점차 완성되어 가는 학교를 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은솔이는 언제나 그녀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양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주며 끝없는 사랑을 주었던 그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다. 은솔이는 학교 앞에 서서 자신이 이룬 것을 보면 배용철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하며 감정이 벅차올랐다. 과연 할아버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할까? 개교식은 마을 사람들, 선생님들, 그리고 도시에서 온 몇몇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은솔이는 무대에 서서 군중을 내려다보며 이 여정 동안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연설을 했다. 그녀는 고아 소녀였던 시절부터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어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온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양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은솔이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온 마을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때 배용철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야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은솔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욱 놀랍게도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모든 사람이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양아버지, 위대한 스승님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과거의 험담에 대해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헌사는 은솔이의 감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배용철 할아버지가 묵묵히 감내해온 희생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 서서 손에 들린 감사패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감사패는 그에게 자부심을 주기보다는 힘들었던 날들과 끝없는 희생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나는 그저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다. 한때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다가와 뜬 소문을 믿었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닌 감사와 후회로 가득 찼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더 이상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은솔이에 대한 사랑과 희생만이 중요했을 뿐 사회의 명성이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은솔이는 자신이 한 일과 배용철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솔이는 학교에 서서 자신이 건설한 모든 것, 삶을 변화시키기를 희망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다주고 싶은 기회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기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배용철 할아버지의 존재감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낳아준 이 마을에 계속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배용철 할아버지를 돌볼 것이었다.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의 집 앞에 서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곁에 머물겠다고 확신시키고 싶었다.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두 눈은 믿음과 결의로 빛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연 배용철 할아버지는 이 큰 변화를 받아들일까? 은솔이는 고향에 머물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용철 할아버지를 위한 헌정식이 끝난 후 마을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때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 특히 표명이 아주머니는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다. 과거의 헛소문들은 이제 잘못된 인식과 편협했던 시각에 대한 깨달음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마을 사람들, 이전에 배용철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일부 마을 사람들이 사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심을 깨달으며 감사함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의 빛을 띤 채 그에게 다가왔다. 표명이 아주머니, 이전에 항상 완고하게 배용철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표명이 아주머니는 이제 죄책감을 느꼈다. 긴 밤을 고민하며 그녀는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배용철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이 잘못이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표명이 아주머니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전에 배용철 할아버지가 은솔이를 입양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녀의 딸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왔다. 표명이 아주머니와 딸이 배용철 할아버지를 찾아온 장면, 표명이 아주머니는 자신이 비난하고 외면했던 배용철 할아버지와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민망했다. 하지만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모든 용기를 내어 다가가 입을 열었다. 배용철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오해했어요. 제가 했던 말들 전부 틀렸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온화한 눈빛으로 표명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표명이 씨. 다 압니다. 저는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을 줄 아는 겁니다. 표명이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그저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딸 역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배용철 할아버지가 은솔이에게 쏟은 끝없는 사랑을 깨달았다. 표명이 아주머니와의 만남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용철 할아버지를 너무 의심했으며 지난 몇 년간 그의 희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사과, 배용철 할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배용철 어르신.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에게 쏟아지는 사과는 그가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배용철 할아버지의 침묵, 사과를 받았음에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분쟁 없이 공동체 안에서 단결과 화합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심을 보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인정하는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행사는 은솔이가 지은 학교에서 열렸으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다.
행사 장면. 행사는 성대하게 열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꽃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들고 함께 참여했다. 배용철 할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곁에 서서 감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배용철 할아버지의 침묵. 배용철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했으며 자부심보다는 평온함이 엿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 찼고 그들 중 일부는 다가와 사과하며 뜬 소문을 믿었던 것을 인정했다. 사과의 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다. 배용철 어르신, 오해하고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용철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동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과연 사과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계속 살아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망학교가 드디어 개교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마을은 이제 아이들의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 학교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면서 이는 은솔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순간이었다. 기뻐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반짝이는 눈으로 학교를 향해 달려왔다. 희망이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쁜 발걸음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즐거운 노래처럼 공간에 울려 퍼졌다. 은솔이는 운동장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이는 과거에 그들이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기회였다. 그녀는 이 학교를 짓기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학교를 바라보는 은솔이, 밝은 햇살 속에서 은솔이는 이 학교가 현실이 되면서 공동체가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곳은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 바로 자신이 배용철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는 곳이었다. 첫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던 낡은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에 처음 들어서는 아이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 은솔이는 교실 밖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칠판을 보고 학생용 의자에 앉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 그 순진한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에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한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감사의 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배움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가르침은 이제 마을 아이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선생님들의 수업,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수업을 들었다. 엄숙한 학업 분위기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학교를 바라보며 큰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학교를 바라보는 배용철 할아버지, 비록 더 이상 직접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배용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 서서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멀리 서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솔이는 그가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보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감동하는 배용철 할아버지,
그는 지프로 만든 모자를 손에 들고 서서 학생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록 무대에 올라가 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기쁨이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보며 억누를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는 그가 아이들을 위해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다.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은솔이.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겪었던 힘든 날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희생이 마을 전체에 멋진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그가 그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했다. 은솔이의 감정. 은솔이는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장이 열렸고 그녀는 이 학교가 더욱 강력하게 발전하여 미래에 더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결심을 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은솔이는 운동장 밖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의 변화를 느꼈다. 이 학교는 단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은솔이. 은솔이는 자신이 이 학교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서서 바라보는 배용철 할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가 은솔이 곁으로 다가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했다, 얘야. 이 학교가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다. 그리고 너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도운 거야. 은솔이는 떠나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믿음과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모든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확장하여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은솔이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 끝에 은솔이는 자신이 일군 땅 위에 서서 이 모든 성공이 배용철 할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 모든 발걸음에는 그가 함께했다. 그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녀를 키워주었고 그녀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었다.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은솔이. 은솔이는 조용히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힘든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해준 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고아였던 시절의 기억, 배용철 할아버지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모든 사랑과 희생을 쏟았던 기억이 밀려왔다.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가르쳤던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은솔이의 감정. 그녀는 배용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임을 알았다. 그가 없었다면 마을의 아이들 역시 지금처럼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 학교를 짓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가 그녀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다. 은솔이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배용철 할아버지의 희생과 끝없는 사랑의 성과임을 알았다. 은솔이는 긴 여정 동안 항상 곁에 있어준 양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세요. 어떤 말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솔이가 배용철 할아버지를 껴안는 장면, 은솔이는 그를 힘껏 껴안으며 몇 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침묵했지만 서로의 고른 숨소리와 감정으로 가득 찬 느낌만이 존재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고 마치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배용철 할아버지의 감정. 항상 겸손하고 삶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배용철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은솔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나는 그저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말할 것도 못 된다.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너다. 은솔이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이를 느꼈고, 이 순간,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으며, 단지 희생과 동행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 모든 의심을 씻어내고,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안겨주었다. 은솔이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은 후, 배용철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과거의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은솔이가 그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를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은솔이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은솔이를 바라보는 배용철 할아버지. 배용철 할아버지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가 은솔이에게 쏟은 사랑은 이제 보답을 받았다.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전부였다. 바로 영혼의 평화와 그가 돌본 이들로부터의 사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감정, 행사와 은솔이, 그리고 배용철 할아버지의 태도 변화 이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용철 할아버지의 희생을 깨달았고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보았다. 배용철 할아버지와 은솔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한때 배용철 할아버지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동안 그를 외면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배용철 할아버지를 희생과 사랑의 본보기로 여기며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공동체는 사랑과 나눔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은솔이가 감사를 표한 후 배용철 할아버지는 그동안 내내 숨겨왔던 큰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때 그는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찼고 그는 은솔이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배용철 할아버지가 은솔이에게 말하는 장면.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를 옆에 앉히고 자신이 그녀를 양딸로 삼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양딸로 삼은 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강인한 생명력과 삶에 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야. 나는 가족을 모두 잃었단다. 하지만 너를 보았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나의 새로운 희망이었어. 은솔이가 배용철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장면. 은솔이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의 삶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용철 할아버지 역시 자신을 향한 사랑 속에서 삶과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준 사랑이 우연이 아니라 두 마음 사이의 깊은 연결이었음을 느꼈다. 오늘 소망학교 운동장은 웃음소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을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새로 지어진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은솔이는 운동장에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은솔이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느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고아였던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변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일부로서 그녀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곁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기에 그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은솔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학교 운동장 벤치에 배용철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다. 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그토록 힘들었던 세월 끝에 삶이 가져다준 평화를 느꼈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은솔이를 바라보며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니? 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불을 지폈어. 내가 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다. 은솔이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벅차올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희생이 단지 자신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엄청난 기여였음을 이해했다. 그 희생이 학교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배우고 발전하며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은솔이는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제게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인간애와 희생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은솔이는 배용철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던 첫날을 떠올렸다. 그 당시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사랑 또한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힘든 시절을 겪지 않도록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운동장은 단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배용철 할아버지와 은솔이가 만들어낸 큰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았고 그들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다. 희생과 인간애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운동장의 아이들은 순수하고 즐거워 보였으며 그들의 미소는 맑고 천진난만했다. 그것은 희생과 인간애가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 마을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미지였다. 배용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은솔이에게 말했다. 이 공동체 전체가 변했어. 나의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구나. 이 아이들은 학교가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기회를 갖게 될 거야. 은솔이는 끝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임을 알았다. 소망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새롭고 밝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학교가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배용철 할아버지와 은솔이가 심어놓은 꿈과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애와 희생의 가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학교를 짓는 일이든 각 개인의 작은 행동이 주변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솔이와 배용철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느꼈고 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완전해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고 사랑의 모든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맺으며 우리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용철 할아버지와 은솔이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치유의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배용철 할아버지처럼 행동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주변 사람들, 특히 삶의 변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교훈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동반자들을 환영합니다.